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16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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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첫 소식은 구글과 오라클이 이제 커다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10년 만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만에. 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시작부터 이거 사건 일어난 거죠? 안드로이드 거의 구글이 그쯤. 밀면서? 네. 근데 결국 뭐 이게 뭐 마지막에 연방 대법관들이 뭐 손들어서 투표한 건가 봐요. 6대2로 승소했다고 나오던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API의 저작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의 저작권. 근데 약간 저작권은 인정했는데 공정 이용이라 그래가지고 네. 왜 공정 이용인지 이제 문서를 자세히 안 읽어봤지만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 아니었으면 자바를 선택할 수가 없었잖아요. 안드로이드도. 네. 아니면 10년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공정 이용인가 그때였으면 아니었는데 지금 안드로이드가 너무 퍼져 있어서 일단 뭐 저는 사실 뭐 자바 쪽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 아는 사건은 아니고 깊게 보진 않았는데 사실 뭐 이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저작권 소송이었군요. 그쵸. 그 API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그 파이썬으로 치면 그 PEP를 기반으로 네. 누가 뭐 만들면 그거 약간 저작권 느낌 아니에요? PEP는 약간 API 호출 함수 이런 게 정해져 있진 않나요? 알아요. 저 PHP에는 그건 없을 거고. 스펙만 근데 이제 뭐 대충 인터페이스를 뺏겨서 만들었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쵸. 말하자면. 이게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거네요. AWS가 몽고DB API 똑같이 해가지고 네네. 똑같이 만들어 버렸다는 DB 자체를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저도 저작권은 되게 관심 많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페어유즈가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공정 이용이라는 개념이 엄청 세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인용을 할 때 트위터에다가 책에서 한 줄 뺏겨서 썼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어차피 처벌도 거의 안 되지만 왜냐면 너무 뭐 금전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케이스의 경우는 당연히 뭐 그 책의 출처를 인용했다면은 다 공정 인용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되게 큰 싸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게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그 MLB 선수들의 데이터 있잖아요. 뭐 야구 경기 데이터들. 네. 그거는 다 퍼블릭 도메인이에요. 미국에서는.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써서 뭐 게임을 만들거나 할 때 쓰면은 MLB 소송 건 거죠. 이건 우리 데이터다. 쓰지 마라. 근데 미국 대법원까지 가서 그거 페어 유즈라고 다 판단이 됐거든요. 이거 약간 조심할 건 이제 선수 데이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수들의 경기 기록 데이터인 거죠. 선수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선수 선수의 이름 이름이나 뭐 초상화, 그러니까 얼굴 뭐 이런 데이터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굴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익명의 선수가 메타소 메단타 쳤다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게임에서도 왜냐면 선수 이름까지는 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까지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네, 뭐 초상권 이거는 사진이니까 별개 문제일 것 같은데 네. 뭐 이름까지는 왜냐면 기록에 다 포함된 그거라서 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게임에 사용을 했을 때 그 이름을 쓸 수 있느냐는 또 별개 문제인 것 같은데 데이터 자체에 뭐 이름을 뭐 익명 처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공개 가능한 데이터로 미국에서는 그걸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뭐 아직까지 저작권 판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면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사건 나서 결국 못하게 한 거 아닌가요? 근데 한국은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없어요. 중간에 협의한 건가요?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끝났겠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렇게 판례 난 게 없고, 뭐 한국에서도 KBO가 데이터에 대한 걸 수집을 다 했었으니까 네. 그거를 주장을 아마 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게 퍼블릭 도메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거는 주인이 없는 데이터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있고, 뭐 페어 유저랑 약간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컨셉상 퍼블릭 도메인이나 그 페어 유저라는 컨셉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해석을 해봐야 알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페어 유즈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언론사는 그냥 막 써도 페어 유즈고 언론사는 사실 그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개인들은 이게 페어 유즈인지 아닌지 진짜 애매하고 네 맞아요. 언론사는 그냥 트위터나 뭐 웬만한 사람들 거 그냥 다 긁어가도 페어 유즈로 되잖아요.
뭐 언론사는 이제 목적 자체가 그 보도를 위한 거라는 컨셉이 좀 있어서 아니, 법에서도 특별하게 그 컨셉 뭐라고 해야 되지? 특별한 주체로 다루긴 할 거예요. 보도의 목적으로라는 그러니까 언론사라기보다는 보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다 페어 위주로 봐주는 것도 근데 있죠. 언론사도 홈페이지에 광고 넣으면서 이제 분석기사 쓰면 이게 그것도 유료로 팔면 엄청 애매해지잖아요. 애매하죠. 데이터 자체를 팔면 애매하죠. 그렇게 따지면 KBO 데이터 쓰고 싶으면 내가 인터넷 언론사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서브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만들면 음, 정확히 반대의 케이스가 이제 한국 기원 바둑인데 사실 경기 내용 자체가 저작권이 걸리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맞아요. 근데 한국 기원은 기보 저작권을 지금 고수를 인정. 하고 있어요. 법적 판단이 나왔나요?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조금 서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 10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모든 법정 분쟁이 다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내가 이길 것 같더라도 한 3년 생각하고 해야 된다. 끝까지 가려면은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큰 케이스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뭐 기업 같은 경우는 각오하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개인은 그게 엄청 고통이잖아요. 안드로이드 이거 자바는 진짜 10년 걸려서 어쨌든 페어 유즈라고 해버렸으면 네. 앞으로 비슷한 케이스에 다 마찬가지가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맞아요. 예. 왜냐면 저작권이 있어도 그러니까 걔네들이 명시를 했어도 이거 페어 유즈로 판단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 사례 네. 가지고 이제 모든 뭐 언어 API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진짜 약간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누가 자바 이용해서 또 똑같은 거 누가 만들면 이제 자바 API 막 표준이 되는 거죠. 다 호환돼 버리는 거지. 누가 새로운 거 만들어 뭐 코틀린으로 뭐 만들어도 오히려 잘 된 것 같기도 해요. 미국은 판례가 엄청 센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제가 사실 그쵸. 법적은 잘 몰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는 네. 판례 판례가 기반으로 다 기준이니까. 한번 정해지고 나면은 그런 게 엄청 셌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판례로 해서 이제 비슷한 분쟁이 났을 때 더 빨리 결정이 날 수는 있겠죠. 인터페이스 자체를 가져다가 이제 구현은 또 아니니까 사실 따지고 그쵸. 보면은 똑같이 만든 거니까. 근데 사실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그걸로 다 통신하고 요즘에는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 그 바둑 얘기를 자꾸 제가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낙교님이랑 저랑 바둑을 뒀어요. 이 저작권은 우리에게 소속된 건지 한국 기원에 소속된 건지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곳은 한국 기원이에요. 개인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조은현 구단이 그 국회의원이 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네. 그때 이제 추진을 했었나 봐요.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된다. 개인 그 명확하게 이 저작권이 개인에게 속한 건지 이런 것들 명확히 하자 그래서 법 발의를 했었는데 아마 통과는 안 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세돌 구단도 한국 기원이랑 트러블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그런 거군요. 컨테스트 나갔을 때 저작권은 그 컨테스트를 주최한 쪽에 다 귀속한다 약간 그런 뭐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요새는 엄청 욕 먹잖아요. 네, 엄청 민감해져서 그렇죠. 한국 기원도 오래된 곳이군요. 그렇죠. 오래됐죠. 근데 밑에 보면 이제 또 MS에서 오픈JDK의 마이크로소프트 빌드를 발표했다는데 오픈JDK면 오픈JDK지 굳이 MS가 빌드하는 거는 뭔 차이예요? 저 잘 몰라서. 원래 이제 AWS 같은 경우 아예 그런 배포판이 따로 있잖아요. 오픈JDK 말고 오픈D 아닌가? 무슨 JDK 있는데 AWS가 하는? AWS 몰라요. 버전이 있는 건가요? 네, JDK 빌드하는 그러니까 오픈 자바 SDK 는 개발자가 아니고. 아무도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그러게요. 아,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자바 개발자 계시면 네, 제가 채팅에 설명 좀. 남겨주세요. 코레토 아마존 CORRETTO라고 처음 들어요. 무료 멀티 플랫폼 프로덕션용 오픈 JDK 배포판이거든요. 얘도 오픈 JDK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약간 유지보수를 자기들이 더 하겠다는 거죠. 오픈 JDK는 왜냐면 약간 진짜 생태계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하는데 MS도 그럼 똑같은 걸 하겠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보네요. 애저도 네.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느끼는 게, 그러니까 기본 JDK 이제 오라클이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계속 엮일 수 있으니까 오픈 JDK를 하긴 하지만 마이스QL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마이스QL도 그
오라클이 계속 관리는 하지만 저도 이번에 최근 하다 느낀 게 M1 맥북에서는 그 공식 도커 오브 마이스퀘어 이미지가 안 떠요. 네. 애플 실리콘 버전 빌드를 안 해주거든요. 아, 네. 커뮤니티에서. 근데 그 누구지? 오라클이 관리하는 마이스퀘어 버전에서 해줘요. 공식 이미지가. 그러니까 확실히 기업이 하면 이런 게 잘 착착착착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MS랑 아마존 이런 애들이 다 자기 판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업이 좀 끼면 좀 속도가 빨라지고. 근데 위키피디아 보니까 오픈 JDK 빌즈라고 해서 엄청 다양한 데서 이거를 따로 배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어댑트 오픈 JDK 뭔지 모르겠다. 알리바바 드래곤 월드 있고 그래. 아마존 코렉토,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에서도 심지어 하고 있어요. 오라클 오픈 JDK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되는 거죠. 오픈 JDK 자체는 GPL로 공개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각자 빌드를 만들어서 다시 또 배포를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사실 정확한 차이를 몰라서 런타임 정도 차이로만 알고 있고 도커 쓰다 보면은 가끔 이제 오라클 JDK 써야 되면 거기 뭐 사이닝 해줘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만 차이가 있구나 인식하는 정도지 아주 깊게 알지 못해서. 나중에 자바하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어쨌든 약간 요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좀 기대되긴 하네요. AWS는 힘을 좀 얻겠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도큐먼트 DB 같은 것도 근데 그거는 사실 모고디가 소송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 뭐 계획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그렇죠. 아, 그쵸. 계획했을 수도 있죠. 사실 몽고디비가 모르고 API에 저작권을 안 걸었다가 나중에 걸었을 때 이미 늦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요 판단에서는 앞으로 모든 애들이 API 만들어봤자 그거 다 공정이용으로 처리돼가지고 인터페이스 자체 뺏기는 거는. 인터페이스를 다 뺏기면 사실 몽고디비뿐만이 아니라 뭐 마이스퀘어도 마찬가지고 뭐 심지어 오라클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라클 DB 인터페이스.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 이게 문제가 된 포인트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다고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오픈 JDK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마 오라클의 상용 버전이 또 있잖아요. 뭐. 자바의 아, 상용 네네, 이제 그렇죠. 뭐 네. 거기 제공하는 툴들이 있는데 거기 인터페이스까지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터페이스까지 다 안드로이드 작업을 하면서 똑같이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건 뭐 이건 제 머릿속에 생각인데 뭐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몽고디비나 이런 케이스로 어차피 오픈 소스였기 때문에 라이센스 감라기보다는 그때 우리 한번 얘기했었지만 라이센스 문제보다 약간 개발자나 개발사들 간의 감정의 골이 있는 느낌이 더 큰 것 같긴 하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뭐 구글이나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상업적인 용도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그거 가져가다 쓴 부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건 뭐 제가 뭐 판결 읽은 거 아니라서 이것도 보니까 판결문 링크도 올려놓은 게 있던데 엄청 길더라고요. 그러더라고. 다 읽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재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경우에 그 구글이 승소를 했으면 그동안 들었던 모든 재판 비용은 오라클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모든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그 한국의 어도비 덕분에 그런 걸 좀 제대로 알게 됐는데 네. 어도비 놈들이 소송 걸어가지고 짜증나게. 아무튼 소송을 이제 저희가 이겼잖아요. 그쪽에서 포기하고 그럼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다 보전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금액 단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싼 로펌을 할 수도 네. 있죠. 우리가 김현장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10억 김현장 하면 100억이고 일반적으로 하면 10억인데 100억을 네. 물어주진 않고 그냥 일반적인 뭔가 단가에 의한 딱 그 금액만 해주는 게 기본인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맞아요. 한국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냥 약간 GP 얘기한 표준 단가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뭐 뭘 기준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해져 있고 그만큼만 보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은 잘 모르겠네요. 네. 미국도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근데 미국은 워낙 스케일이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면 무조건 대형 로펌만 잘 되는 그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형 로펌 안 쓸 이유가 무조건 이겨야죠. 아니 지면은 내가 내야 되니까. 근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형 로펌이 그쵸. 쓰면 또 이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냥 다 보존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긴 소송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이해관계도 있긴 하겠네요.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10년이면 비용이 얼마야? 미국은 변호사도 시간당 어. 비용 쓰기로 유명한데 그렇죠. 저희도 한국에서 해보니까 한국도 변호사 시간당 비용 진짜 비싸더라고요. 싸지가 않은데. 이번에 어디였지? LG랑 어디였지? 미국에 SK? 소송하고 있잖아요. SK요. SK. SK요. 거기서도 지금 변호사 비용만 월 거의 50억 쓰고 있다고. 와. 그래서 그거 싸우지 말고 안에서 더 쓰면 좋을 텐데 막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 로펌이 미래 유망 직업인 것 같아요. 이제 로펌의 파트너가 돼야 되지만 거기 밑에 직원들은 그 정도까지는 못 벌겠지만. 그렇죠. 재밌는 거. 그쵸. 엄청 큰 소송인 것 같아요. 이거 정해진 게 저는 엄청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약간 그때 MLB 그 퍼블릭 도메인을 판결한 것처럼 뭐 원칙적으로는 사실 상용 API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가져오냐도 문제긴 한데 따지고 보면은 됐습니다. 좀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면 이제 없어요. 맞아요. MS 엣지 브라우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뭐예요? 그 MS가 엣지 브라우저를 그 크로미움 기반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새로 만든. 네. 네. 그래서 로고도 좀 특이하고 빠르고 그래서 음. 저도 처음에 한번 시도하다가 이제 크롬이랑 똑같네 하고 그냥 안 샀거든요. 네. 굳이 크롬 있으니까 그리고 크롬은 막 멀티 로그인, 멀티 프로필 그거 잘 쓰잖아요. 자꾸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 낙교님이 잘 쓰는 그 탭이 사이드바로 가는 기능이 기본 내장됐어요. 그거 맥에서도 돼요? 네? 맥에서도 지금 네네, 돼요? 맥에도 돼요. 그거 맥에서 안 됐었거든요 처음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쉬워요. 그냥 위에 있다가 옆에 버튼 하나 누르면 내려가요. 맞아요. 그래서 사이드바 기능이 물론 그 예전에 그 파이어폭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뎁스 같은 게 뭐 네. 되긴 하는데 뭔가 이쁘진 않은데 그래도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해가지고 써봤는데 편하더라고요. 저도 그 소식 듣자마자 이제 막 맥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까나리랑 버전 있잖아요. 다 받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직 맥은 안 되는 것 같고 윈도우에서만 되는 것 같길래 너무 빨리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기능이 있다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안 나와요. 기능만 있다고 하고.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 된 게 아마 윈도우판의 까나리 버전 이 그게 지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시점에는. 근데 지금 CP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지금 다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맥에서도 나왔으면 좋죠. 복잡하게 기능 켤 필요도 켜야 되구나 처음에는. 켜야 돼요? 세팅해서 뭐 하나 켜줘야 돼요. 아, 그래서 몇 개 켜주면은 그냥 사이드바로 전환이 되고 근데 약간 사이드바로 내렸을 때 장점이 위에가 넓어지는 장점이 네. 있잖아요. 근데는 사이드만 내려도 위에 공간 그대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파이어폭스 똑같거든요. 파이어폭스도 저 플러그인을 써도 위에 탭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우는 파이어폭스 자체 또 CSS로 뭔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파일 가서 수정을 또 해줘야지 그거 사라져요. 근데 탭이 두 군데 있으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파이어폭스는 두 군데인데는 한 군데로 내려가긴 하는데 남아 있다는 거죠. 탭 공간에 그냥 타이틀 바로 남아 있어요. 좀 깔끔하긴 한데 그래서 그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드바를 쓸 수 있나 우선 뎁스가 잘 안 돼가지고 뎁스 잘 쓰잖아요 파이어폭스에서. 많이 쓰죠. 네. 근데 뎁스가 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었고 원래 프로필도 여러 개 쓰잖아요. 그쵸. 프로필 기능은 안 되겠지 했는데 프로필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냥 크롬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프로필. 그러게요. 프로필 기능이 추가돼 있어요. 근데 그 라이브 계정에 묶여 있는 거죠. 그쵸 기본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게 약간 애매해요. 우리는 대부분 멀티 프로필을 다 구글 기반으로 멀티 네. 프로필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 라이브 계정인데 물론 라이브 계정 없이 해도 돼요. 근데 동기화가 안 돼요. 다른 컴퓨터랑.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크롬도 프로필은 원래 프로필이 동기화가 안 원래 되는데? 그래요? 프로필은 동기화가 안 되는데 크롬도 그렇네요. 동기 안 된다고? 동기가 돼요. 여기서 프로필 5개 해놓으면 저쪽에서 내 거 메인으로 그건 안 프로필이 되죠. 그건 안 되죠. 같은 거 그건 로그인 원래 했을 안 때 되죠. 로그인 네. 한 것끼리 프로필이 공개되는 똑같네요. 거죠. 맞아요. 네. 로그인 한 것끼리 되는데 얘는 이제 로그인 한 것끼리 뭐 북마크나 이런 거 공유하려면 그 라이브 계정을 연동해야 돼서 그게 약간 네네네. 불편해요. 맞아요. 왜냐면 라이브 계정을 구글 계정마다 또 다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거 말고는 쓸만한 프로필 기능 있고 뭐 다 있어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유용하게 썼던 게 오른쪽 사이드바에 뭐 그 포켓 비슷한 기능도 생겼어요. 컬렉션이라고. 컬렉션 쉽게 추가할 수 있는. 물론 좀 부족한 기능이지만 그래서 엣지를 가끔 써볼 만한 것 같아요. 저도 크롬은 사실 그 사이드바가 너무 치명적이라서 사실 그 전 용도를 안 쓰는데 웹서핑은 다 파이어폭스로 하고 이제 뭐였지 그 AWS나 몇 개 웹 서비스들만 크롬으로 쓰거든요. 근데 뭐 여전히 크롬이 좀 한계가 느껴져서 저는 엣지를 써보려고 많이 했었긴 했어요. 사이드바 나오는 거 엄청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 걸 좀 시도했었는데 뭐 일단 안 나와서 안 넘어가긴 했었는데 지금 또 나왔다고 하니까 되게 넘어가 보고 싶고. 근데 생각해 보면 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윈도우에서 결국엔 지금도 이제 버전이 세 단계가 된 거잖아요. 옛날 IE가 있고 완전 구 ID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뭐가 i 있었는데? 기반의 엣지가 있죠. IE 기반의 엣지가 있고 네. 엣지로 넘어왔는데 결국에 엣지랑 IE는 디플리케이트 될 거거든요. 그럼 윈도우 기본은 이 엣지가 될 거예요. 지금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결국에 보면은 크롬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엣지는 됐나? 그런 케이스가 가끔씩 있었던 것 같아요. 지원이 살짝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식 마인드로 보면은 그 플러그인 만들 때 보는 게 결국에는 뭐 옛날 엣지 IE 기반의 엣지를 지원하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요 엣지를 지원하는 거죠. 크롬보다는 맞죠. 물론 둘 다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엔진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포인트에서 보면은 엣지가 잘 될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엣지가 잘 될 것 같은 게 엣지 9버전이 깔려 있으면 윈도우 켜면 요즘에 신버전 엣지 버전 무조건 계속 떠요. 네네. 네, 해서 그걸로 교체돼 버리고. 그러니까 옛날 그게- 아이는 이제 액티브엑스 때문에 쓰는 거고. 그러니까 CP님 말이 되게 정확한 게 전 그게 되게 애매하다 느끼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그런 되게 애매한 플러그인 만드는 업체들이 보면은 다 IE 기반의 엣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그걸 업데이트 시켜버리니까 결국에 얘는 지원해줘야 돼 엣지를. 근데 이 크롬은 사실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뭐 신경 쓰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그런 포인트에서 이 옛날 IE는 진짜 완전 지금 구식이라서 그것만 지원되는 케이스는 많진 않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가끔 있는데 많진 않거든요. 써보면은. 그래서 이쪽 엣지 우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물론 이게 같은 엔진이라도 결국에 그걸 타겟팅해서 지원하느냐 아니냐가 좀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윈도우 쪽은 엣지 쓰는 게 더 기본이 되지 않을까? 크롬이 똑같으니까 또 사람들이 엣지 쓰면 되지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심지어 엣지 확장 플러그인 설치할 때 자기께 기본으로 나오고 없으면 크롬 스토어에서 찾으라고 링크까지 다 해줘요. 크롬 스토어에 있는 거 다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토어도 키울 건데 없으면 그냥 저기 거 가져와. 막 그런 마인드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디자인은 사실 깔끔해요. 저는 그리고 사이드바 이런 것도 크롬은 계속 안 해주잖아요. 지금 그쵸. 절대 안 사실 해주죠. 크롬은 약간 이제 무거워져가지고 그런 거를 안 해주는데 엣지는 그냥 그거를 약간 무기로 점유율 늘려갈 것 같고 지금 아까 보니까 브라우저 점유율이 한국에서 크롬이 68.5%고 네. 옛날 i 같이 돼 있고 물론 이게 이제 스택 카운터라는 곳에서 발표한 건데 조금 부정확하다는 얘기는 있어요. 어쨌든 그냥 참고 맞는 것 삼아서. 같아요. 근데 요즘에 어차피- 기계발자나 일반인들 봐도 다 크롬 쓰고 있어요. 네. 어차피 샘플링이라서 맞을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각자 사이트들의 통계가 있잖아요. 보면은 뭐 엄청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국가별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저는 개발자들 사이트 엣지가 통계 보면 I만큼 올라왔다는 게 조금 놀랐어요. 그렇죠. 엣지가 I만. 그게 근데 올라올 수밖에 네, 없는 게 아까 CP님 얘기한 것처럼. 윈도우에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윈도우 쓰는 사람들은 그냥 굳이 크롬을 까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냥 엣지를 쓰는 거죠 이제는. 아이도 안 보이고 눈에. 저는 최근에 이제 국가기관 사이트들이나 이런 곳에서 공인인증서가 이제 공인인증서 이름이 사라졌잖아요. 그쵸. 다른 걸로 바뀌어 공동인증서인가 뭐 그걸로 네, 사라졌고 그다음에 로그인 방식도 이제 공인인증서 강제가 아니라 대체 인증서들 이렇게 다른 제3의 인증서들 사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데 아이보다 크롬이 더 잘 돼요. 제 경험상으로는. 근데 IE는 사실상 디프리케이트 됐다고 봐야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IE는 진짜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제 IE는 아직까지 IE는 그게 한국인밖에 있는 안 거죠. 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분들, 그러니까 요즘 20대는 사실 아이를 경험할지 오히려 아이를 많이 못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에서만 되는 그런 환경을. 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있잖아요. 뭐 쇼핑몰에서 안 되던 시절도 겪었고, 네네네. 그리고 국가기관은 당연히 안 되는 걸 많이 겪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크롬이 더 잘 되고 파이어폭스도 심지어 지원해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로 아이 쓸 일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새로 컴퓨터 그러니까 시장에 진출하시는 분들. 근데 컴퓨터 저는 사용하시는 이제 분들? 그거를 IE랑 비교하면 안 되고 엣지랑 비교해야 되지 않나? IE 기반의 그쵸, 엣지로 그쵸.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네. 그 크롬이 된다는 건 엣지도 된다는 그런 걸로 보자면 크롬을 굳이 쓸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윈도우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크롬이 뭐야? 왜 이거 엣지 놔두고 크롬을 써? 똑같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 이제 향후가 더 기대된다. 엣지는. 아니죠. MS가 나쁜 놈들이지. 이제 독점 저항이 이렇게 또 그리고 저는 더 놀랐던 게 이제 아이랑 엣지를 뭐 같은 회사 거라고 보자면
그러면 2위는 i 엣지가 되는 거고 아. 3위가 웨일이라는 데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래요? 네, 네이버 3위가 웨일이 네. 3위로 한 아니 잘못된 것 같아요. 어디서 조사? 사파리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파리보다 높을 수 있지. 아니 저 사파리는 기본 맥에 깔려 있으니까 굳이 이제 국내 그런 맥 사용자가 생각을- 많지 않잖아요. 이건 그렇긴 데스크탑 해도- 사용이긴 한데. 근데 저도 물론 그러니까 개발자 통계를 보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인가 44비치의 통계를 봤거든요. 네. 근데 윈도우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전 맥이 그래도 많지 않을까 음. 싶었는데 맥이 한 15% 정도인 거 와, 보면은 그거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일반 사이트들은 뭐 5%도 안 되지 않을까 정도 그건 느껴지는 것 데스크탑 같아요. 기준이에요. 네네 데스크탑 모르겠어요. 데스크탑 기준이겠죠? 저는 그 OS를 본 거니까 아마 네. 그 브라우저가 아니라 네이버가 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순전히 네이버 포털빨인 게 네이버 메인 들어가면 맞아요. 상단에 웨일이 나오고 영구적으로 끄는 법도 없고 3일 동안 안 보기밖에 안 되고 이거 엄청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지면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 파워로 딱 여기까지 근데 저는 못 올리고 웨일이 좋은 게 뭐가 있었죠? 뭔가 막 기능을 강조하긴 했던 것 같은데 웨일이 뭐 팝하고 번역기도 있고 뭐 네. 화면을 동시에 두 개 나눠 보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막 있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요즘에 지금 애들이 광고하면서도 밀고 있는 게 시간 제한 없는 무료 화상회의를 해주겠다 웨일에서 공짜로 이걸로 열심히 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네. 뭐 그것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았겠지만 일부 회사들은 이것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더 빨리 뜬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쓸 것 같아요. 네이버 메인 화면이 네. 웨일에서 띄우면 더 빠르다. 뭐 자체적으로 엔진이 있어서. 메인 화면 보려고는 안 쓰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야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네이버가 곧 인터넷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선 네이버가 안 뜨면 인터넷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많이 봐서. 빠른 거보다 뭔가 편하게 해주면 쓸 것 같긴 해요. 지금 네이버도 서비스가 많아가지고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서비스를 편하게 해준답시고 이제 바로 가기들 막 아이콘 크게 해가 집어넣고 하면 옛날에 아이처럼 돼 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런 뭐 방법 좀 안 좋을 다 것 같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뭐 지금 크롬도 구글에 연동하는 거고 저 엣지도 라이브 연동하는 거고 다 이제 그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포기할 줄 알았는데 하고 있는 건 신기한 것 같긴 해요. 그냥 하다 말 줄 알았는데 왜냐면 엄청 공수가 많이 들고 사실 지속 가능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이런 개발자들 찾아서 그쵸. 그런 거 보면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메인에서 밀 정도로 그럼 뭐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계속 되면 좋을 텐데 이게 크롬이나 이제 엣지도 사실 뭐 웨일도 똑같이 크로미움 기반으로 하니까 좀 공수가 적게 들어서 오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이런 거 나와 있네요. 필요할 때 열리는 사이드바 예시로 네이버 쇼핑을 보다가 그 옆에 메신저 있잖아요. 그 사이드바로 쓴다고 네이버 메신저. 그렇죠. 맥락 기반으로 여기 써 뭔가 있어요. 사이트가 열린다.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 네이버 사용이 더 편해진다 웨이를 쓰면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네요. 한글 뷰어 탑재. 맞아, 이런 거 있어 맞아요. 캡처 기능이 기본으로 있어요. 플러그인으로. 아. 우리 막 캡처하려면 원래 플러그인 예. 찾아서 네. 전체 페이지 캡처도 있고 막 복잡한데 그러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밀고 있는 것 같네요. 저도 써보진 않아서. 저도 한두 번씩 썼었어요. 원래 그런 용으로 약간 파이폭도 그런 용으로 썼는데 이 브라우저 말고 전혀 세션이 다른 게 하나 더 필요할 때 문서 보거나 뭐 네이버 클라우드 들어갈 때 AWS 여러 개 들어가야 될 때 저도 쓰는 게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팝폭 메인 쓰고 크롬 이제 서브로 쓰고 막 예전에 보면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유틸리티 중에서 웹사이트 링크 따라서 브라우저 여는 거 분기해주는 그런 툴도 있었거든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이버 웨일도 계속 잘 되면 좋겠네. 그러니까 엣지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웨일도. 그러니까 네이버 웨일은 좀 더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윈도우에서 쓰면 캡처도 내가 깔 필요 없고 화상회의도 되고 다 된다는데 김난하님께서도 남겨주셨네요. 웨일에서 HWP
바로 보기가 아 그런 걸 해줘요? 아, 네, 편하더라고요. 방금 얘기했어요. 네, 한글 뷰어. 한글 뷰어. 엄청나네요. 그게 일반적인 한글이 아니라 HWP 한글 파일 얘기하셨던 거군요. 아, 네, 네, 네. 그러면 이거 안 쓸 이유가 없네. 아, 뭐 한글은 크롬에서 되잖아요. 특히 맥이랑 윈도우도 마찬가지. HWP 보려면 뭐 그거 뷰어 앱 깔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HWP 관련해서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그 말랑말랑 스튜디오라고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다들 그러니까 그 지분 구조가 해외 법인에 넘어간 것 같고 거기에서 최근에 밀고 있는 게 이제 자체적인 웹 오피스 환경을 미는데요. 그거를 개인 사용자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개인 사용자는 한글 편집을 그 말랑말랑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그냥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폰트나 서식이 아주 약간 불편하기는 한데 로컬에 뭐 설치를 하진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한글 편집을 지원해 주니까 저도 거기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좀 불편해요. 파일 올리고 막 이런 과정들이 네이버 클라우드 찾아가기도 좀 어렵고. 근데 거기서 지원을 해서 혹시 급한 경우에는 표 같은 게 되게 잘 나와요. 그래도 의외로. 저희도 한컴 오피스 결제해서 쓰는데 예전에 뭐 보안 관련해서 한글 파일 작성해야 될 때 그 말랑말랑 스튜디오에서 파일 업로드해서 서로 동시 편집하고 막 이랬던 거 같거든요. 약간 애매한 지점이 생기긴 했던 것 같은데 동기가 안 되고. 맞아요. 별로예요. 락 방식이라서 한쪽에서 락 걸어놓고 편집하는 방식이라서 그러니까 또 여기서 락을 걸면 저기서 못 열어요. 되기만 하는 것 참 그 방식이 나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깨지는. 그렇죠. 이상하게 깨지는. 근데 한글 컴퓨터가 넘어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상장 회사잖아요. 지금도 상장돼 있는데? 상장회사죠.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주주가 알고 있을 어떤 수도 사람 있어요. 건가? 아무튼 한국 코스닥에 상장돼 있긴 해요. 그리고 음. 한컴이 뭐 예전에 뭐 마스크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마스크. 네, 한컴 그 회사 자체가 뻗치는 영역이 좀 많아요. 한컴 예전처럼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해외 지분이 아니라 그냥 다른 예전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가 봐요. IT 회사로서의. 네, 다른 거 이거저거 많이. 그러니까 한컴이 여기저기 많이 팔려다녔잖아요. 네. 아, 그래요? 주인이 잘 주인이 몰라요. 많이 팔려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인가 언제 주인이 한번 바뀐 걸로는 알아요. 그 있고 저희 좀 시간이 남아서 우선 팟캐스트 인트로 바뀐 거 이야기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인트로를 이제 그 전에 영어로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AI 보이스를 몇 개를 찾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썼던 거고 인트로 음악이랑 같이 넣었는데 이제 좀 잘 안 들린다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오히려 본방송은 잘 들리는데 인트로에서 말하는 게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막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한테 한번 녹음을 시켜볼게요. 해서 저희 아이 둘이서 녹음을 했고 되게 그 쑥스러움이 많거든요. 저희 첫째가. 그래서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안 할 줄 알았는데 얼굴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꽤 의욕적으로 둘째도 오빠 뭐해 하면서 왔다가 같이 해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를 같이 녹음하고 네 그랬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 앞에 44비트는 이제 애들 시작이라 좀 애매하긴 한데 어차피 아니까. 근데 뒤에 이제 한글로 뭐 IT 뭐 이런 소식 들어간다고 네.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유튜브용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 잘라서 이제 편집해서 올리자 그랬더니 클립 네. 네. 그런 용은 또 따로 만들어야 되나? 어려워. 어려워. 클립 이런 거 하기 어려워. 저도 영상 들어가면 뭔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뭐 의욕이 좀 생겨야 되는데 CP님이 하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영상 들어가면은 뭔가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프리미어 쓰고 거기서 편집하고 그런 것들이 약간 손에 안 익으니까 옛날부터 좀 했어야 되는데 근데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 프리미어 아니라도 약간 좀 프레임이 들어가면은 아직 의욕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저도 옛날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 나무 웹 에디터에 키프레임 넣어가지고 애니메이션 하는 거 기억나세요? 일일이 다 해야 되죠. 그럼 걔네가 자동으로 이제 막 어떤 요소 옮겨주고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네, 저랑 나이대가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럼 한참 재밌게 했었지만
나무 엘리베이터 4에 막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뭐 그쪽이 좀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는 좀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영상 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이거 자동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지금 영상 쪽은 아직도 노가다거든요. 완전. 그렇죠. 다 그렇죠. 시간 보통 투입한 만큼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결과를 못 내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노가다 하는 사람이 그거를 그런 거죠. 이겨내고 CP님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CP 얼마나 대단하시다고 대단해요. 생각해요. 저는 네. 자르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뭔가 자막 넣는 것도 너무 노가다고. 영상 편집 좀 그런 게 있죠. 잘하는 데도 재밌게 하던데 예전에 뭐 얌얌님이 하시던 게 그 어도비 툴들 자체에 대한 메뉴 조작 이런 거 자동화하는 거 예. 엄청 노력하셨었고 그리고 전에 회사긴 한데 뭐 스마트 스터디 같은 데서도 보면은 유니티 쪽에서 뭐 배경 조합하고 그런 것들 자동화하려고 좀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은 되게 신기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들어갔을 때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저는 일단 뭐 그 영상 편집용 키보드부터 사고 싶다. 거기서부터 망한 것 같아. 그렇지. 기승전 장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제가 또 부동산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판교 오랜만에 부동산은 판교 또. 원래 성남시에서 판교 쪽에 이제 땅이 남아 돌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인도가 뭐 낙교님 가서 아시겠지만 인도가 거의 차도만큼 넓은 데가 있거든요. 곳곳에 있어요. 인도가 그 차도만큼 공원처럼. 넓다. 네, 그런 그렇죠. 게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계속 그 트램, 그러니까 길 위로 다니는 트램 추진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수원시도 하고 몇 군데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거 하는데 그게 계속 0.8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남은 거의 충족을 했는데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은 아예 택도 없고 그래서 원래 이걸 기준을 지하철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좀 바꿔줘라 이랬는데 계속 기재부가 안 바꿔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성남시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기재부에서 이제 방법 문제를 제기했는데 계속 안 받아준다. BC가 이러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겠다. 와우. 그러니까 이게 한 트램 사업비가 한 3,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말한 거 있잖아요. 판교 그 NC소프트가 네. 산 땅 그게 8,000억이잖아요. 네. 거기 8,000억에 팔았으니까 그 중에 3,500억 땡겨서 직접 짓겠다. 와 뭔가 클래스가 다르구나. 이거 기존까지 그러면 왜 정부에 달라고 그랬나? 그거 아껴서 딴 데 쓰려고? 그쵸. 뭐 딴 데 쓰는 거보다 근데 트램 만들면 훨씬 좋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판교는 이거 없어도 뭐 크게 지장은 없는데 워낙 네. 교통이 잘 돼 있어서 네. 근데 돈이 많은 지자체다 보니까 땅 팔아가지고 지금 이거 직접 지어주니까 근데 트램이 저는 두 군데서 타봤는데 프랑크푸르트 갔을 때 한번 타보고 저도 거기서 타봤어요. 그리고 멜번 갔을 때 한번 타봤거든요. 시드니는 안 타봤고 근데 교통이 막히는 지역은 되게 트램을 타면 효율적으로 내가 움직인다는 게 느껴지는데 교통이 이미 좋으면 굳이 트램이 좀 느리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느리죠. 않아요. 버스보다 느리죠. 네, 그리고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막 있고 해서 그렇게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없는데 그런 판교는 교통 상황은 좋다고 하셨으니까 트램이 효과적일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효과적이긴 한데 그거죠. 분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 마을버스들이 약간 트램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근데 마을버스 저도 예전에 타고 출퇴근하면 하루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게 다 마을버스예요. 엄청난 그 드리프트, 막 급정거. 그러니까 일반 파란색 버스보다 더 심한 게 마을버스거든요. 맞아요. 골목골목 다니니까. 애가 탔든 뭐 네. 임산부가 탔든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굳이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도 가면 그쪽에 트램 좀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느려요. 근데 탈 때 접근성이 좋아요. 높이도 좀 낮고 그냥 딱 타서 오히려 천천히 가니까 안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동네를 잘 돌아다닐 수 있지 않나? 또 마을버스는 운행 시간도 막 들쭉날쭉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버스만큼 막 또 골목골목 가진 못하잖아요. 그쵸. 트램이. 네, 근데 이제 그 거점에 이렇게 있으니까 트램 하면 이제 좀 더 교통 소외 그나마 분당 좋지만 그 와중에도 소외된 지역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트램을 하면은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트램 자체가 좋은지는 진짜 전혀 모르겠고 왜냐면 저도 한번 타보긴 했었거든요. 어디 탔지? 그 일본 홋카이도에서도 트램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디였지? 제 삿포로 아니고 하코다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되게 작은 동네 아닌데 아무튼 좀 그냥 중소형 도시인데 거기도 트램이 있었는데 타봤을 때 경험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느린 것도 느린 거고 뭐 그렇게 생각만큼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자율주행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율주행 돼서 24시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트램은 거의 사실상 자율주행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일본은 거기 앞에 운전수 앉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표 팔고 거기 표 팔고 좋을 수가 없네. 트램은 근데 트램은 오히려 시간이 더 짧은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어서 제가 그 프랑크푸르트랑 일본에서도 갔을 때 시간이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더 짧았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일찍 끝나고 배차 되게- 간격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운행 시간? 종료. 배차도 네. 길고 배차도 길고 맞아요. 잘 맞춰 타면 되게 좋은데 좀 애매하다. 굳이 이걸 타야 되나? 근데 이제 실제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수원이나 이런 데 네. 그 시도해도 예타에서 계속 배차 간격도 길고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이 애매한데 판교역을 지나서 분당 정자동도 들어갔다 나오고 운중동 들어갔다 오고 판교 테크노밸리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일반 분당선 타고 온 사람이 서해안에서 이게 딱 타면 판교 테크노밸리 회사 앞까지 가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보면 판교역에서 회사까지 셔틀버스도 운행 진짜 자주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그런 만약에 수요들이 있군요. 진짜 차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이걸 해주면 그건 이제 직장인들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 그럼 경험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왜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좀 많이 넣으면. 근데 저도 그냥 편하게 걸어 다니지 했는데 굳이 거기를 이제 버스 타는 분들 많아요 이미. 마을 버스 아까 마을 버스는 더 빡빡해요. 네. 아, 그리고 막 막혀요. 또 그 시간 퇴근 시간 되면 판교 막히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거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제가 그 트램의 이제 좋은 점 얘기하실 때 마을버스의 안 좋은 점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이 못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호주나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버스를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일반 대중버스를 어쨌든 그 외국의 버스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 앉거나 손잡이를 잡을 때까지 출발을 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트램에 비해서 이게 더 편하다 이런 느낌은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네요. 판교 트램이 그래서 잘 되면 그럼 이거는 그냥 정부의 허락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내 돈 써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전국의 내돈 지자체 내산. 중에 돈이 흑자 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성남이 거의 1등인 것 같고 네. 서울 빼고 네. 그 외에는 거의 한 수원인가 뭐 어디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원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성남 워낙 많고 만약 이번에 목돈도 들어와가지고 그냥 지으면 되긴 하는데 어차피 계획 자체가 2025년에 시작해서 2028년에 끝낸다 그래서 계획은 했지만 안 하겠다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왜요?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죠. 하려면 이제 하면 되는데 네. 2025년이면 어차피 시장도 나랑 상관없고 다음 시장이고 그럼 다음 계획만 잡아놓고 알아서 해라 같은 다음 느낌. 시장 또 계획 바꿀 거고 네. 막 하면 원래 이런 거 계획 세우는데도 오래 걸리잖아요. 네. 설계나 이런 신호 체계도 다 좀 정비를 해야 맞아요. 되니까. 그래서 진짜 할 거면 진짜 빠른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할 거다. 실제로 할 때쯤이면 아마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말했는데 판교 제23 테크노밸리가 교통이 진짜 애매하거든요. 아예 버스가 없고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이렇게 일자로 가고 이 옆에 용서 고속도로가 지나고 이 옆에 무슨 고속도로가 지나서 고속도로로 삼각지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기는 교통이 거의 차단된 수준이거든요. 네. 그 도로도 안 지하철도 만드네. 없어요. 네, 이 테크노밸리에서 들어오는 작은 입구 하나밖에 없는 도로인데 보니까 뭐 거기에 도로를 짓고 있지도 않아요. 뭐 다리로 지나가거나 굴로 지나가지도 않는데 이거를 지을 때 이제 23 테크노밸리가 활성화될 때쯤에 계획이 이걸로 바뀌면 그냥 단순 트램 수준이 아니라 약간 거기를 직진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해주거나 혹은 지금 판교에 또 대장지구라는 게 있거든요. 네. 판교에 그 서판교 아래쪽에 산 밑에 짓는 엄청 큰 대장지구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약간 터널을 뚫어서 서판교랑 연결은 해줬는데 서판교는 또 판교 테크노밸리랑 멀거든요. 근데 왠지 여기 대장지구까지 엮어서 그 테크노밸리로 넣어주면 약간 그 실리콘밸리처럼 될 수 있지 않나? 이 IT 사람들이 다 분당 이쪽에 살고 이 사람들은 차 없이 테크노밸리까지 공급해주는 약간 이상적인 심지어 제 생각엔 그게 진짜 잘 되면 수서까지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수서가 가까워요 생각보다. 수서역까지 연결되면 진짜 최고죠. 신분당선 없이.
근데 이건 상상이고 그러니까 CP 꿈이 성남시장이었나요? 아, 정말요? 아니 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그냥 장난으로 한 거고 저는 그냥 솔직히 분당이라는 지역이 너무 좋은데 네. 재개발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거기도 오래된 건물이 많아요? 그렇죠. 재개발. 저는 네. 아파트들이 조금 있는데 아. 그 문제보다는 약간 주차장 문제가 좀 심하고 거기가 뭐 지하를 못 뚫려고 한다고 그것도 했었나요? 있고 저는 동네 자체는 좋은데 마을버스가 진짜 심각한 문제긴 해요. 음. 그러니까 차 있는 사람 저도 차 타고 보니까 분당이 살기 훨씬 더 좋은 지역이 된 느낌이에요. 근데 차 없을 때는 분당에 좋은 인프라를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좋은 동네네.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동탄도 그렇게 짓나 보네요. 그렇게 짓는 게 뭐예요? 트램? 자기 돈으로. 아. 그러니까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차를 그걸 안 거치고 자체 재원인데 이제 여기는 LH 분담금이 있다는데 그걸로 그냥 해버리나 봐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여기는 2023년에 빠르네요. 역시 돈이 많아야 되는군요. 역시 지자체가 돈이 많아야 그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서울 시민들이 그동안 이제 좀 혜택을 받고 살았던 게 지자체가 돈 많아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데 앞으로는 점점 이제 다른 쪽에 많이 쓰일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어도 분당은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성남 분당 판교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탄천에 이제 자전거 도로랑 사람들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눈이 오면 성남 분당 구역은 다 제설돼 있고 딱 용인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랑 서울 넘어가는 부분도 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사람이 운동하는 데까지 다 제설해주고 성남 분당은 또 돈이 많으니까 그 어르신들을 활용해가지고 네. 네네. 날마다 쓰레기를 줘요 탄천에. 거의 매일 아침 그분들이 돌아다니고 또 와. 어머니 방범대 이런 게 있어서 새벽에 그 동네 돌아다니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약간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으니까 약간 복지나 이런 데 돈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 예전에 이재명 시장 때 했는데 지금 뭐 서울시는 이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CCTV 설치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분당은 웬만한 그 위험 지역이나 그런데 다 CCTV 24시간 돌고 있거든요. 오히려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뭐 약간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비관적인 생각들이 많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오히려 판교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교가 더 좋죠. 실리콘밸리 막상 가보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던데. 거기 아니요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리콘밸리가 샘플 아니면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거기 샘플한 간 분들도 보면 산호세 이쪽이 진짜 살고 싶은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는 아니고 그쵸. 넓게 일하러 봤을 가는 때 곳이기만 하고. 네, 사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는 거는 산호세가 훨씬 공기도 좋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도시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 도시 안에서 사는 거 그런 거는 사실 최근에는 판교나 그쪽이 훨씬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뭐 교외 쪽의 주택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도 빠르고 인터넷 빠르죠. 인터넷 느려. 카페 가서 인터넷 할 수가 없어. 피님의 꿈은 판교 그 살고 계신 근처에 개발자들이 많이 이사 와서 좀 교류하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세요? 그렇죠. 그건 있는데 이제 포기했어요. 개발자들이 연봉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판교 근처에 살기 이제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많이 생각하면 용인에 오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도 이제 정자동은 바랄 수 없는 수준이 돼가지고 판교랑 이제 그때 뭐 그 밑에까지도 얘기했었는데 뭐 광교 이런 데는 그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 호수 있는 쪽 엄청 비싸더라고요. 판교 호수공원 판교랑 비슷해요. 값 20억인 거예요. 가서 봤는데 포기 이제. 진짜 입지라고 해야 되나?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아래쪽까지 다. 판교가 워낙 잘 되고 IT 쪽 많이 유치를 하면서 네. 사실 뭐 10년 사이에 진짜 많이 바뀌지 않았나? 10년, 20년 많이 사이에. 바뀌었네요, 진짜. 지하철도 인식도 많이 바뀌었죠. 네? 인식도 많이 네네. 바뀌었죠. 그렇죠. 지하철도 보면은 별로 발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조금씩 늘어서 수도권 지하철이 지난 10년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쵸. 지금도 많이 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엊그제 회사 문화의 날 하는데 이제 좀 바뀐 게 느껴져요. 음. 회사 문화의 날 하는데 원래 서울에서 많이 하고 이제 서울 사는 분들은 강북에서 뭐 경복궁 투어하고 이랬거든요. 맞아. 항상 힘들었는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기 광교 호수공원에 모일 사람 모았는데 많은 거예요. 보니까 의외로 동탄 사는 사람도 많고 이제 수원 광교 사는 사람 진짜 많은 거죠. 많진 않지 않았어요? 5명? 요즘 오는 분들 좀 많아요. 요즘 오는 분들 보면 확실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드물어요. 요즘에 음. 오는 분 중에 많은 분들 또 남양주 살거나 네, 남양주 광교, 많이. 수원 살거나 네. 용인 사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좀 다르다는 걸 느껴요. 음. 저희 경력자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 어린 분들은 여전히 서울에서 이제 자취하거나 네. 뭐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진짜 회사 많이 쫓아다니시더라고요. 음. 부러워. 걸어서 출근하는 거 그쵸. 너무 부러운 것 같아. 그렇죠. 저희도 이번에 회사 이제 저기 신논현 교보타워로 이사하는데 네. 지금 방 구하는 분들 다 신논현 따라와. 맞아요. 음, 진짜 그거에 대해서 거침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가까운 게 짱인. 그렇군요. 여기까지 오늘 하실까요?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